자, 바로 이어서요. 우리 TET 2급 제80회 지금 1호 문제 여러분들하고 같이 풀어봤는데요. 재무회계 1번에서부터 6번 문제까지 같이 있고요. 이번 시간에는 7번 부가가치세 문제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7번 문제는 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과 면세, 이런 문제 잘 나오죠. 영세율과 면세 비교해서 어디에 해당되는지 그 용어들을 여러분이 구분할 수 있는지 하는 문제들을 내게 돼요. 1번 보기 보시게 되면 면세 사업자는 매입 시 부담한 부가가치세 공제받을 수 있다. 지금 면세 사업자는 우리 불공사항에서 면세 사업과 관련된 그 부가가치세 매출할 때 그 부가세를 갖다가 매출세액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매입할 때 부가세가 발생하더라도 그 부가세액을 공제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불공사항에 면세사업자가 받는 우리 그 세금계산서 이런 그다음에 신용카드 매출잔표, 현금영수증 거기에 표시되는 매입세 다 공제해주지 않아요. 그래서 이거 틀렸고요. 자, 두 번째 영세율 적용 대상자는 과세사업자로서 부가가치세법의 제반 의무를 이행해야 된다. 얘가 맞는 답이네요. 그래서 2번이 올바른 설명으로 보면 되시겠고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면세는 소비지구 과세원칙을 구현하기 위한 제도이다. 소비지구 과세원칙을 구현하는 것은요, 수출할 때 그 재화나 용역에 우리나라의 세금 부가세를 갖다가 부과하지 않고 공급가에 그대로 수출하는 걸 얘기하고, 그 다음에 그 수출된 재화나 용역이 그 다른 나라에서 소비될 때 그 나라의 그 세율, 즉 부가세라든지 세일즈 텍스를 부과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인데, 이거는 영세율과 관련된 용어예요. 여기 보시게 되면 영세율의 개념은요, 소비지구 과세원칙을 준수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 조세협약, 각 나라들과 맺은 그 협약이라고 보시면 되죠. 그때 사용되는 용어예요. 그래서 면세가 아니라 이건 영세율에 해당되는 얘기이기 때문에 틀린 것이고요. 그 다음에 4번에 영세율은 부가가치세의 역진성 완화를 위한 제도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영세율이 아니라 면세제도를 설명하는 거예요. 여기서 보시게 되면 여기 역진성 완화라고 되어 있죠. 그럼 이 역진성 완화의 용어가 뭔지를 또 이해를 하셔야 되잖아요. 물론 배우셨겠지만 세금의 역진성이라는 것은요, 기본적으로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은 세금을 많이 내고, 돈을 적게 버는 사람은 세금을 적게 내야 되는 게 이게 순리란 말이죠. 우리가 알고 있는 합리성에 그 근거한 순리인데, 이 부가가치세는요, 돈을 많이 번 사람도 10% 내고 돈을 아주 적게 낸 사람도 10%를 낸다는 말이죠. 여러분이 요즘 많이 갖고 다니시는 스마트폰을 100만원짜리, 그럼 이 100만원에 부가세 10만원 이렇게 붙여서 110만원에 살 수 있다고 가정을 해보세요. 그럼 우리나라에서 재벌인 사람도 이 스마트폰을 살 때 부가가치세 포함된 110만원 내면은 110만원을 내면 스마트폰을 살 수 있고, 우리처럼 서민인 사람도 이 스마트폰을 사기 위해서는 똑같이 부가세 10만원이 포함된 110만원을 주고 스마트폰을 사게 된단 말이죠. 그렇게 된다면 돈 많은 사람이나 적은 사람이나 이 부가가치세법에서의 부가가치세는 형평이 어긋나는 세금제도라는 얘기죠. 그죠? 기본적으로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은 세금을 많이 내야 되는데 얘는 지금 똑같이 내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실제로 이 부가가치세법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 세금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가세에서는 대신에 우리 생필품, 그 다음에 우리 국민 생활에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되는 교육이라든지, 그 다음에 그 의료라든지, 그 다음에 뭐 등등등 이런 데서 뭐 문화생활이라든지
이런 데에서는 돈이 많은 사람이나 돈이 적은 사람이나 할 것 없이 이런 품목들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세금을 부과하지 않았어요. 그걸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 면세제도라고 부르는 거죠. 이렇게 세금 제도는요, 세금의 이 역진성 거꾸로 간다는 얘기예요. 이 역진성 거꾸로 가는 것을 좀 완화시키기 위해서 이 항목들에 대해서는 면세제도를 갖다가 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면세제도에 대한 용어 특징이라는 얘기를 해드릴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 문제를 푸시면서 별도로 또 시간 내지 마시고 여기 영세율과 면세에 대한 거 중요한 내용들만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해 놓았으니 여러분들 요걸로 정리하시고 시험에 응하시면 시간을 좀 절약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설명을 해드렸고요. 그 다음에 8번 문제로 넘어가 볼게요. 8번 문제는 뭐를 물어보는가 봤더니 다음 자료를 토대로 항공의 2025년 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기간의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을 계산하면 얼마입니까? 물어보고 있어요. 이 기간 동안에 매출세액을 물어보고 있어요. 단 주어진 자료의 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 금액이며 세금계산서 등 필요한 증빙서류는 적법하게 발급하였거나 수령했다고 얘기가 나오고 있죠. 이 매출세액 결정하는 문제에 대해서는요, 문제를 하나씩 보면서 해당되는 여러분이 꼭 알고 계셔야 되는 배경 지식까지 한번 같이 나열을 해보도록 할게요. 1월 29일 날 현금 매출액 500만 원이라고 했으면 여기 공급가액은 500, 부가세는 매출세액으로 50만 원 이렇게 기록이 되겠죠. 왜냐하면 지금 여기 매출세액을 물어봤기 때문에 이 금액은 다 과세표준인 공급가액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구분해서 표시해 드린 것이고요. 2월 8일 날 외상 매출액이 3월까지 회수되지 않았습니다. 회수된 거하고 상관없이 외상 매출액이 3천만 원이라고 한다면 공급가액은 3천만 원, 세액은 300만 원 되겠죠. 이 문제에서 지금 매출세액을 계산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3월 7일 날인데요. 매입세 공제를 받은 재화의 거래처 증여 시가는 300만 원이고요. 지금 금액은 200만 원이라고 나와 있어요. 자, 매입세액을 공제받았던 내용이 중요하고요. 우리가 뭔가를 사왔다는 얘기죠. 그 사온 그 재화를 거래처에다가 거래처에다가 줬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기본적으로 부가가치세법에서 재화가 공급되거나 또는 용역이 공급되거나 그다음에 수입재화가 공급이 되게 되면 우린 부가가치세를 부과합니다. 과세합니다. 라고 되어 있단 말이죠. 그럼 여기서 3월 7일 거래는요. 이 재화가 거래처에다가 증여를 해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재화가 공급된 것이죠. 그러면 부가세를 갖다가 부과한다 그랬는데 이 해당되는 내용이 어디에 해당되느냐면 그 재화의 공급 특례, 즉 얘가 간주 공급에 해당되어 있는 거예요. 거래처에다가 증여했다는 건 공짜로 줬다는 얘기인데 이 간주 공급은 실제로 돈을 받지 않고 무상으로 공급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재화가 공급됐기 때문에 판매한 것으로 본다고 여러분이 기억을 해 두셔야지 돼요. 간주 공급은 판매한 것으로 본다는 뜻이에요. 판매한 것으로 본다 이런 뜻인데 판매한 것으로 보니까 우리가 재화를 거래처에 증여를 접대했다고 하면은 이 간주 공급에서 여기 사업상 증여 여기에 해당이 돼요. 그래서 이 네 가지 항목도 아마 부가세 하실 때 배우셨을 텐데 간주 공급은 부가세법에서 상당히 중요한 파트이므로 이 네 가지 꼭 암기해 놓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자가 공급에도 이 세 가지로 이렇게 나눠져 있는 거 있죠? 이걸 암기하고 계셔야지 이렇게 문제에서 자가 공급에 해당되는 것인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 있고 간주 공급에 해당된 것이면은
간주 공급에 해당되는 것이면 판매한 것으로 보아 여기 200만 원 과세표준 200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300을 적용해서 300에 대한 부가세액을 국가에다가 납부를 해야지 되는 거예요. 판매한 것으로 보니까. 근데 여러분들은 이렇게 거래처에 증여했다 그러면 이게 매출세액이 얼마나 되는 거야? 시가를 적용해야 되는 거야? 200만 원을 적용해야 되는 거야? 이게 구분이 안 되기 십상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 세 번째 해당되는 것은 간주 공급에 대한 문제를 낸 거예요. 그리고 8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이 좀 어느 정도 그 난이도가 있는 문제라고 보셔야 되겠죠. 배경 지식으로 이런 게 있어야지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니까요. 자, 3월 19일 거래를 보면 공급대가의 지급이 지체되어 받는 연체이자. 연체이자는 우리 과세표준에 포함을 시켜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요거는 여러분 교재에서 다음과 같은 항목을 공급가액 또는 과세표준에 포함을 시켜야 되고 다음과 같은 것은 과세표준에 공급가액에 포함시키면 안 돼요 라고 얘기하는 것들이 있었단 말이죠. 지금 우리는 여기 과세표준을 결정해야지 거기에 해당되는 매출세액을 갖다가 계산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얘는 우리가 물건을 팔고 그 외상매출금이라고 가정했을 때 그 연체이자 그걸 못 받은 것을 갖다가 과세표준에 즉 공급가액에 포함을 시켜야 됩니까? 라고 문제를 물어본 거예요. 당연히 얘는 포함시키면 안 되죠. 얘는 과세표준이라는 것은 부가세가 공급되는 재화공급, 용역공급, 수입재화 공급이 아니라 얘는 우리가 받을 돈을 갖다가 지금 못 받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페널티를 부과한 것이지 그 금액에 대해서 연체이자를 갖다가 공급가액에다가 포함시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즉 제가 지금 공급가액이란 용어와 과세표준이란 용어를 같이 쓰고 있는데 이 같은 말이기 때문에 그래요. 부가가치세법에서는요. 과세표준이라는 용어는요. 뭐와 같으냐면 매출의 공급 가액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과세표준이란 말과 매출의 공급가액의 의미가 같은 의미다. 이렇게 생각을 해두시면 될 것 같으네요. 자, 그래서 여기 지금 해당되는 거 공급가액에 포함시키지 않는 것, 공급가액에 포함시키는 것까지 제가 그 내용 정리를 해서 써놨어요. 연체이자는 공급가액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3월 19일에 대한 연체이자 150만 원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반영하지 않으시면 돼요. 그러면 총 우리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은 다 더해보니까 380만 원 나오네요. 해당되는 답은 4번이 된다고 얘기를 해드리는 것이죠. 자, 여기 부가가치세 문제는 7번 문제, 8번 문제 같이 이렇게 풀어드렸고요. 자, 이번에는 9번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9번 문제하고 10번 문제는 소득세법상 소득세 문제예요. 금융소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소득세법상에서 요 금융소득이라는 것은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합쳐서 부르는 용어입니다. 배경지식으로 이걸 알고 계셔야지 이 문제를 풀 수가 있어요. 자, 보기 1번의 설명을 보게 되면은요, 비영업대금의 이익, 이 비영업대금의 이익은 여기 금융소득 중에서 이자소득에 해당이 돼요. 그 비영업대금의 이익은요, 당연히 분리과세를 해야지 돼요. 근데 여긴 분리과세 하지 않으면 라고 되어 있죠. 얘가 틀렸어요. 그죠? 그다음에 원천징수를 하더라도 종합과세 대상으로 보아. 종합과세 대상이 아니라 그냥 분리과세에서 그걸로 끝나요. 종합과세 대상으로 보지 않습니다. 옳지 않은 설명은 바로 1번이 되겠고요. 자, 여기 비영업대금의 이익 첫 번째 보기거든요. 얘는 종합과세에 들어가지 않아요. 조건부예요. 그럼 조건부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요. 지금 제가 비영업대금의 이익은 이자소득이라고 말씀을 해드렸는데 이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합친 금액이 2천만 원이 이하이면 2천만 원 이하면은 여기
분리과세 할 수도 있고 종합과세 할 수도 있고 이렇게 조건이 되어 있단 말이죠. 그 기준이 2천만 원이라는 금액에 대해서요. 그래서 이런 조건부 종합과세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는 분리과세 하지 않으며 그래서 여기 틀린 것이고요. 종합과세 대상으로 볼지 안 볼지는 이 조건이 충족이 돼야 돼요. 그렇게 판단을 할 것이다.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국내에서 거주자에게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된다. 이해 맞죠? 우리 소득세법에서는 원천징수 대상에 대해서 여기 거주자가 나왔는데 우리 소득세법에서는요 원천징수 대상자에 대해서 소득세에 대해서 이렇게 거주 이거 거주자인지 아닌지를 갖다가 구분해요. 거주자와 비거주자로 구분한다는 뜻이죠. 자, 그래서 거주자, 비거주자로 구분해서 이렇게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당연히 거주자는 소득세 원천징수해야 되는 것이죠. 그다음에 세 번째 보시게 되면 비실명 비실명 이자소득과 비실명 배당소득은 분리과세의 대상 금융소득으로 종합과세하지 아니한다. 비실명이라 할지라도 이자소득하고 배당소득은요 무조건 분리과세에 해당되는 항목이에요. 그래서 별도로 종합과세하지 않습니다. 네 번째,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사업소득 중에서 출자자, 공동사업자의 손익 분배 비율은 해당하는 금액은 종합과세 대상이다. 예, 맞습니다. 공동사업, 즉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동업자들 얘기하는 거예요. 동업자들끼리 동업자가 사업을 같이 영위할 경우에 그 손익 분배 비율이 따로따로 정확하게 명시가 되어 있으면 그 금액은 종합과세 대상으로 봐서 5월달에 종합과세 신고를 하셔야 된다는 얘기랍니다. 되셨죠? 자, 이렇게까지 해서 9번 문제까지 설명을 드렸고요. 자, 10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다음 자료를 토대로 거주자 김환공 씨의 2025년도 종합소득 금액을 계산하면 얼마입니까? 라고 물어보고 있어요. 뭐 배우셨겠지만 복습상 종합소득이라고 얘기하면 우린 기본적으로 이자소득, 그 다음에 배당소득, 그 다음에 사업소득, 그 다음에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 소득, 이 6가지를 우린 종합소득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각각의 이자소득부터 기타소득까지 해당되는 비과세가 있거나 분리과세가 있으면 이 총 수익금액이라고 부르고, 그 다음에 필요경비나 소득공제를 하게 되면 그 다음에 이자소득 금액, 이자소득 금액 이란 금액을 붙여요. 배당소득 금액, 사업소득 금액, 근로소득 금액. 그래서 여러분이 소득세를 배우실 때요. 소득세를 배우실 때 지금 요 사이에 이자소득과 이자소득 금액은 엄연히 아주 다른 명칭이란 말이죠. 이 사이에 우리가 계산해야 될 게 비과세 소득이라든지 분리과세 소득이라든지 그 다음에 필요 경비 또는 소득에 따라서는
소득, 공제 이런 것들을 제외하고 계산된 금액을 이자소득 금액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럼 여기 전체의 금액을 종합소득이라고 부르고 종합소득 금액을 계산하면 이런 항목들을 다 제외한 금액을 종합소득 금액이라고 한다는 얘기죠. 여하튼 간에 지금 여기 문제에서 질문하는 것은요. 종합소득 금액에서 필요경비는 지금 확인되지 않는다고 얘기가 나와 있죠. 뭐 하나하나 구분을 해볼게요. 여기 가에 국내 은행 예금이자는 이자소득에 해당이 돼요. 국내 은행 예금이자는 조건부 종합과세에 해당되는 금액으로서 이 400만 원은 즉 2천만 원 이하이기 때문에 얘는 종합소득 금액에 종합소득세 신고에 들어갈 필요가 없는 거죠. 분리과세하고 그걸로 끝내버리는 거예요. 두 번째, 비상장 주식의 양도소득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용어도 앞에 문제에서 잠깐 설명해 드렸던 것처럼 우리나라의 소득세법이 있죠. 소득세법에서는 소득을 크게 세 가지로 분류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분류과세라고 부르고, 분류하는 거 뭘로 분류를 했느냐? 첫 번째로는 여기서 배우고 있는 종합소득,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퇴직소득, 그 다음에는 양도소득, 이렇게 세 가지를 분류를 해놨어요. 우리 소득세법에서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기서 종합소득 금액을 계산한다. 즉 5월 1일부터 5월 말일까지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할 때 이 종합소득세 6가지를 우리가 신고 납부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5월 달에 종합소득에 이런 소득, 퇴직소득과 양도소득은 포함시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얘네들은 퇴직소득과 양도소득은 장기간에 걸쳐서 발생하는 소득들이고 종합소득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날짜가 딱 정해져 있는 과세기간을 갖고 있어요. 특징이. 그리고 얘네들은 장기간에 걸쳐서 소득이 발생하는 거라서 세금 계산하는 방법이 서로 다릅니다. 그래서 종합소득세 때에는 종합소득 얘네들만 신고하는 것이지 퇴직소득, 양도소득은 발생했을 때 그때그때 세무 신고를 한단 말이죠.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양도소득은 여기 지금 종합소득 금액에 반영이 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얘도 들어가지 않아요. 그 다음에 다해 보시면 공적연금 관련된 유족연금이라고 되어 있는데 유족연금은 비과세 항목이에요. 종합소득 금액에서 아예 생각지 않는 비과세니까 얘도 빼야 되는 얘기죠. 그 다음에 유실물, 습득으로 인한 보상금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유실물 습득으로 인한 보상금은 여기서 기타 소득에 해당되는 것이고요. 기타 소득이라는 것은 우연히 발생된 소득들이에요. 그 다음에 기간이 일정하지도 않고요. 기간도 일정하지 않는다는 특징이 지금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기타 소득에 해당되는 금액은 300만 원이 넘어가는 경우, 300만 원이 넘어가는 경우에는 우린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 주어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해당되는 것은 종합소득 금액을 계산하면 그러면은 이거 하나밖에 해당이 안 돼요. 그래서 유실물, 습득, 보상금, 기타 소득으로서 300만 원을 초과하게 되면 얘는 종합소득 신고를 해야 된다. 이렇게 기억을 해 두셔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 해당되는 답은 1번이 됩니다라고 얘기를 해드린 거죠. 자, 여기까지 해서 제80회 TAT 2급 이론 문제죠. 1번부터 10번까지 여러분들하고 함께 풀어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여기 80회 기출문제 실기 문제 있죠. 실무 수행 문제를
하나씩 하나씩 또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